이번 강의에서는 사회문화 현상 탐구에 있어서의 연구자의 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태도.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연구자 태도도 5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5개를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객계상성총이라고 외웠습니다. 객계상성총. 객계상성 총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뭐 이거 순서는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외우기 좋게 하려면 항상 앞 글자를 따서 멜로디를 넣어서 외우면 되거든요. 객계상성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총체적 태도는 빠져있고 객계상성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4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객은 객관적 태도입니다. 객관적 태도. 객관적 태도는 말 그대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객관적의 반대말은 뭐죠?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는 뭐예요? 주관적인 거는 자신의 관점에 얽매여 있는 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객관적인 거는 누구의 관점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인 거죠. 주관을 버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사안과 관련 없는 제3자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게 제3자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게 객관적 태도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 내가 연구해도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연구해도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제3자가 수긍할 수 있는 태도. 개방적 태도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개방성인데요. 뭐에 대한 개방성이냐면 내가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정리했어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다른 학자들 중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학자들이 내 연구를 비판해. 그럼 나 기분 나빠야 돼요? 아니에요. 나는 다른 학자들, 다른 연구자들이 나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개방적 태도야.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연구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구가 네모나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니야 지구는 둥글어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또 언젠가는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구는 아주 둥근 줄 알았더니 타원형이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그거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의견, 다른 비판에 겸허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개방적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주의적 태도는요. 여러분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요. 문화상대주의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텐데 상대주의는 시간과 장소, 시대와 국가, 사회에 따라서 그 맥락과 상황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사회문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게 상대주의적 태도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어떤 문화권에서는 어떤 국가에서는 개고기를 먹을 필요성도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상대주의적 태도인 거죠. 근데 이제 개방적 태도와 상대적 태도가 아마 좀 헷갈리실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은데요. 개방적 태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다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인 이론, 보편적인 진리를 만들어 내지만, 그것이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라는 게 개방적 태도라면 상대주의에서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다양함을 인정하자라는 거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 다음에 성은 성찰적 태도인데요. 성찰적 태도는 쉽게 표현해서 왜? 하고 묻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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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뭐 교실에서 왜 선생님은 떠들고 학생들은 듣고만 있어야 돼? 왜 그래야 되지? 그런 거. 왜 집에서 여성이 설거지해야 돼? 왜 명절 때 음식을 여성이 만들어야 돼? 뭐 그런 거. 왜 무거운 물건은 남자가 들어야 돼? 왜 그런 거지? 하고 묻고 기존의 질서, 기존의 어떤 잘못된까지는 아니고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질문해보는. 그게 우리 지평선 학교의 교육 철학이기도 하잖아요. 저 인문학적 사회와 사색으로 왜? 하고 물어보는. 그게 성찰적 태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화 현상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태도를 가지고 연구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교과서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사회문화 현상 탐구에서의 가치 중립 부분인데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 있어서 가치 중립에 대해서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다는 부분을 제가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과서 44쪽에 막스 베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써요. 막스 베버. 독일어로 W는 브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막스 베버 이렇게 읽고요. 사실 막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랑 헷갈리냐면 이건 누구죠? 칼 막스. 그래서 막스를 한글로 쓰면 보통 리을 기역을 써서 막스라고 쓰고요. 교과서에서는 마르크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차이점은 R이 들어가느냐 아니냐죠. 그래서 R이 들어가지 않는 인물 막스 베버가 사회학에서 사회문화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막스 베버가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살펴보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회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은 다르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저기 마지막 줄 보세요. 여기 보면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과는 다른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 어디서 봤죠? 여러분? 어디서 만났죠? 그렇죠. 질적 연구 공부할 때 만났던 표현이죠.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뭐라고요? 방법론적 이원론이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스 베버도. 그런데 그런 질적 연구를 하더라도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기 쉬운 연구 방법이 있지만 그런 연구 방법을 할 때에도 과학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대. 과학이 되도록. 이거 보이죠? 이런 연구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과학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대. 그러니까 연구자가 바뀜에 따라서 결론이 자꾸 바뀌는 그런 연구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적 연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엄격히 가치 중립을 지켜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아 그렇겠구나 라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막스 베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 페이지에도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선생님은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 연구자의 가치 중립을 매우 강조하셨군요. 라고 했더니 막스 베버가 네 맞아요. 사회학이 과학이 되려면 연구자가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가치 중립 태도로 보면 객관적 태도인 거죠. 그러한 것들을 계속 견지하는 사회과학 연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연구자의 가치 중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연구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가치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이제 확인시켜 드릴 게 있어서 이게 어디냐면요. 34쪽이에요. 34쪽 여러분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연구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순간과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적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양적 연구의 연구 절차입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문제를 제기하고 가설을 설정할 때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까요? 아니면 가치 중립을 지켜야 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느껴서 주제를 설정하는 거야.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예로 들었던 사회와 사색 공부 시간 1시간 늘리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사회와 사색 공부를 1시간 더 시키고 싶어서 그런 주제를 세우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고 가설 설정하는 이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연구를 설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기까지의 이 과정에서는 엄격히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가치가 개입되면 안 돼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사회와 사색 공부를 더 시키고 싶다고 해서 학업 성취도 형성이 사회와 사색 공부 1시간 더 한 친구나 안 한 친구나 뭐 성적이 비슷하게 나왔어.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조작해갖고 공부 더 한 친구들 성적이 더 나왔다고 뻥을 치는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떠한 가설을 설정했건 간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 과정에서만큼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고 이 결론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정책적인 제언을 하겠죠? 그래서 뭐 교장 선생님께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 사회와 사색을 새벽 2시까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뭐 이렇게 정책적인 제언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돼요, 안 돼요? 그렇죠. 다시 가치가 개입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연구 절차에 따라서 어떤 단계에서는 가치가 개입되기도 하고 어떤 단계에서는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는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가치가 개입되고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머리로 정리해 두시면 아마 나중에 문제풀이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